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굴뚝에 있는 남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제가 또 휘청거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각을 최대한 둔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쌍용차 해고자들의 마음이 공장 안 동료들과 회사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계속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벅찰 때도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보다는 지켜보겠다, 응원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0m 상공 굴뚝에서 호소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의 아내 이자영 씨가 엊그제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안타깝고 저는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미안해집니다. 새해는 그저 복 많이 받으시라는 습관성 덕담 몇 마디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상식 속에서 함께 사는 세상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1800-6606. 네. 초대형 참사로 전 국민이 집단적인 분노와 절망과 슬픔과 결국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해낸 게 없었다.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다. 결국은 집단적 가해의식에 시달린 그런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던, 그 외에도 굵직굵직한 사건이 어느 해보다도 많았던 그 가보년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 지내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어느 때보다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하죠. 최혜연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이면 무슨 각 방송사별로 뭐 연말 무슨 상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배우 최민수 씨가 세월호 관련 언급을 하면서 자신한테 주어진 수상을 거부했다고요? 네, 최민수 씨가 어제 MBC 연기대상에서 황금 연기상을 받았지만 법과 상식이 무너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을 질타하면서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월화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 인천지검의 검사 역을 맡아 열연 중인 최민수 씨는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진행됐던 2014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남자 황금연기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상을 고사하고 불참했습니다. 최민수의 수상 거부에 MBC 측은 크게 당황했고 상은 오만과 편견에 함께 출연한 백진희가 선배님이 수상을 거부하셨지만 제가 상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며 대리 수상을 했는데요. 뉴스스타가 입수한 최민수 씨의 수상 거부 소감 전문에 따르면 그는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정팀 부장 문희만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하게 해주신 MBC, 김진민 감독, 이현주 작가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오만과 편견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들에게 감사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천지검 민생안정팀에게도요 라면서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문희만 부장은 극 중에서 최민수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의 이름입니다. 네. 네, 그는 이어서 허나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은 제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뭐 하나 잘한 게 있어야 상을 받죠. 그죠? 라면서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 상을 정중히 거부하려고 합니다. 라고 수상을 거부하는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있는 양심과 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나 할까요?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죄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오만과 편견을 끝까지 사랑해달라는 말로 글을 끝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들려가지고 불안이 커져가는데 뭐 싱크홀부터 시작해서 뭐 건물 내 주차장 누수 이러더니 이번에는 또 제2롯데월드 지하 주차장에서 대규모 아주 커다란 균열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이번에 제2롯데월드 지하 주차장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주차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광범위하게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보강공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은 지하 4층 주차장이었습니다. 지하 4층의 경우 Y2, Y3, X3, X4, X5를 시작으로 K2부터 K5 라인까지 모두 42개 구획이 모두 균열이 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한 구획당 평균 6대의 차량을 주차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약 240대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모두 균열이 간 것입니다. 이는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하 3층의 균열도 심각합니다. 24개의 구획에 출입이 금지돼 있고 현재 약 160여 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지하 5층의 경우에는 11개 구획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고요. 75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지하 2층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는 균열이 그나마 가장 작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현재 제2롯데월드 측에서는 에폭시 등을 이용해서 주차장의 균열을 임시 보강 공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물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살펴볼 때 처짐량이 과다하다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석촌호수를 비롯해 제2롯데월드 주변 지반과 지하수 등에 복합적으로 무언가가 얽혀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정밀 안전진단은 시에서도 실시하기로 했고 롯데에서도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 새해 들어서는 뭐 당연히 이 수순이 진행될 텐데 오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롯데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롯데 측은 지하주차장 바닥 소재 몰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을 했고요. 네. 롯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오늘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몰탈이라는 마감재에 의한 균열이다. 전 세계 어떤 공법으로도 발생을 막을 수 없다라며 일반 성분과 달라서 몇 배 이상 균열이 잘 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롯데 측에서는 이번 균열이 지난 10월 식당가의 바닥에서 나타난 균열과 동일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또 당시 서울시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한 결과 구조에는 영향이 없으며 표면에만 균열이 난 걸로 판명됐다고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정밀안전 진단 조사가 이루어지면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23층인가 그렇고 555m고 또 초대형 규모의 수족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또 그 밑에 변전 시설이 있고 그래서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몰탈이라는 마감재에 의한 균열이고 전 세계 어떤 공법으로도 그걸 막을 수는 없다. 네, 네. 그런 해명을 했군요. 이런 거는 좀 자극적으로 들릴 터이니까 홍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말을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안전하냐 문제겠죠.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신문들 보시고서 정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와 유전자가 다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한항공의 땅콩 부사장의 여동생, 지금 전무로 있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자기 언니, 그러니까 땅콩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하던 날 문자를 보냈는데 언니,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겠어.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거죠?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 리턴 사태와 관련해서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따르면 조 전무의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지난 17일께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건데요. 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됐던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재벌딸로는 최초로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네. 네, 이 같은 복수 문자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조현민 전무는 서둘러 사과하며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조 전무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문자 내용 기사 때문에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다 라며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다 제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 다만 그날 언니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다가 어느 분이 너무나 극악한 내용을 올렸기에 잠시 복수심이 일어 속마음을 언니에게 보낸 것이었다라며 그러나 곧 후회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치기 어린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라며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라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습니다. 네. 또 그는 지난 17일 대한항공 마케팅 부분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도 저부터 반성한다면서도 조직 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네, 조 전무의 복수 메시지가 알려지자 SNS에서는 완전 막장 드라마구먼,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이다라는 등의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녁 때는 전 임직원,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때도 또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메일을 보내기 몇 시간 전에 복수해 주겠어. 네. 이런 문자를 보냈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집 아들, 딸 모든 남매들이 미국에 있는 꽤 괜찮은 MBA 스쿨 다니고 그랬던데 아무리 공부 좋다는 데 가서 하면 뭘 하겠습니까? 기본적 인격의 문제이자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영 틀려먹었으니까 이런 실수 아닌 실수 이걸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소니 해킹은 북한이 아닌 소니 퇴직자의 소행이라고 미국 보안업체가 공식 발표를 했군요.
네,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은 FBI 발표와 달리 북한 소행이 아니라 소니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직 정보기술 담당 직원 등 6명의 소행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앞서 뉴욕타임스, CBS 등 언론들이 FBI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실증적인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미국 정부는 현재 궁지에 몰리는 양상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데일리 비스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업체로 유명한 노스 코퍼레이션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소니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소니사 직원이었던 컴퓨터 전문가 1명을 포함한 6명의 소행으로 분석이 됐다며 이 보고서를 FBI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스의 커트 스탠버거 수석 부사장은 소니에 누출된 인사서류와 해커 대화방의 정보, 자체적인 웹센서 네트워크를 복합 조회한 결과 배후에 북한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특정한 서버 주소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 필요하고 목표물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멀웨어라는 점은 내부자가 연루됐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사이버 공격이 알려진 지 며칠 만에 FBI가 발표한 것을 보고 그렇게 빨리 배후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FBI를 힐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는 앞서 지난 24일 CBS에 출연해서도 소니 해킹 사건이 내부자 수행으로 추정되며 특히 레나라는 이름의 전직 소니 영화사 IT 담당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네. 앞서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도 지난 25일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니를 해킹한 이들이 볼리비아와 폴란드,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의 컴퓨터를 통해 공격했고 이 컴퓨터들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을 지목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또 해커들이 강력한 보안 장치를 갖춘 소니의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다는 점은 소니를 잘 알고 있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NYT가 전했었습니다. 네. 네, 세계 최대 해킹 보안 콘퍼런스 데프콘을 창립한 마크 로저스는 열받은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보는 게 더 간단하다며 소니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소니 직원이 해킹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네. 열받은 내부자의 소행이다. 네. 번역을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사이버 공격이 알려진 지 며칠 만에 FBI가 발표한 것을 보고 그렇게 빨리 배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 네. FBI를 힐난했다 이거죠. 네. 여기에 아마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고 섣부른 북한 소행 판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공식적인 의문 제기인 것이죠. 네. 어쨌거나 더 확산되지 않아서 뭐 다행이란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이건 어제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간단한 사실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조합원들, 그러니까 노동자 총회를 통해서 공식 인준이 됐군요. CNM의 고공농성 50일 만에 타결이 돼서 이제 노숙농성은 끝내게 됐다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이런 좋은 뉴스도 하나 들려오는군요. 네, 케이블 방송업체 CNM이 계약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를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희망연대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CNM은 어제 노조 협력단체 대표단과 계약 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의 고용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노조는 고공농성과 단식을 포함한 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CNM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자자인 MBK 파트너스가 입주한 서울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75일 동안 노숙농성을 해왔었는데요. 노사 대화의 쟁점이었던 협력업체 계약 종료 근로자 109명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CNM은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외 83명에 대해 CNM과 신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NM과 노조는 또 신규 법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고용을 승계시키겠다. 이게 뭐 골자군요. 어쨌거나 굉장히 추운 날, 뭐 2달 가까이 처절한 투쟁 끝에
이런 합의에 이르러서 실은 근데 그런 극단적인 투쟁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최혜윤 PD였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2분 됐네요. 오늘 진짜 인터뷰, 올해의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고민 끝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마지막 날을 보내는 여러 가지 소회,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연초면은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갈 텐데 위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세월호 가족 측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변인께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질문할 거 있으시면 앞에 이렇게 샵을 쓰시거나 또는 괄호를 묶어서 진짜 인터뷰 또는 그냥 인터뷰라고만 쓰시더라도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찾고 정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견해 많이들 주시고요. 최민수 씨의 수상 거부. 이게 또 때가 때이니만큼, 그리고 최민수 씨의 인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최민수 씨는 허세라기보다는 순수함 그 자체,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느꼈다. 오케이 마린께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상 거부도 그냥 객기나 폼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한때는 그 반항아이자 터프함 이런 거의 상징이기도 했죠.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최민수 씨. 그래요. 물잡이님께서는 수사 공조를 강조하더니 북한 탓하는 거, 북한 소행일 것이다 이렇게 넘겨짚거나 이런 것도 공조를 하기로 했었던 게 아니냐. 네. 로니님, 이강윤 앵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늘 카랑카랑하고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서 듣기 편했고 평론도 잘 들었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따 드리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발음이 똑똑 끊어져서 좀 듣기에 거북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지 가끔 걱정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하고는 무슨 밥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때도 좀 긴장된다고. 너무 똑똑 끊어져서. 그래서 저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 아이가 아침에 그런 말을 하길래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하루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 함께 나누는 말씀 주셨네요. 네, 파트러슈님, 올 한 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이강윤의 오늘 많이 도와주시죠. 올해 마지막 방송 생방사수. 전투적이네요. 사수.
폴콘님,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함께 가니까 얼마나 좋은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으니 참 그나마 좋다. 네, 작은 희망이나마 같이 품고 나눠서 나눌수록 쪼개지고 엷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더 커지는 그런 게 희망, 기쁨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속불가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자정에 그러니까 온 가보년 2014년의 마지막 순간이자 새해의 첫 그 교차하는 오늘 자정에 동거차도 그 진도 앞에 지금 침몰한 세월호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실은 그 동거차도 서거차도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진도 팽목항은 진도는 굉장히 큰 섬이고 팽목항은 뭐 바지선이니 뭐니 해경 뭐 경비정들 이런 것들이 접안할 수 있는 그나마 그 인동에선 제일 큰 항구 포구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팽목항이라고 하는데 실제 팽목항에서 한 32km쯤 떨어진 곳에 지금 세월호가 침몰해 있고요. 세월호로부터 가장 가까운 섬은 동거차도인데 여기에서 아이들 이름이라도 목 터지게 불러보겠다. 시간 되시면 함께 불러보자. 그러시군요. 오늘 거기 내려가시는 모양입니다. 이미 지금 뭐 출발하셨겠네요. 이거는 세월호의 희생 학생인 문지성 양의 아버지 되시는 분의 부탁입니다. 유튜브에 416TV 아시죠? 416TV를 검색하면 좀 더 자세한 거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때문에 그리고 SNS와 디지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간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은 아직 모르겠는데 방송 마치고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나마 같이 할 수 있다는 성원의 의사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각종도 물론 좋죠. 그건 해마다들 하는 것이긴 한데 종소리는 듣고 여기에서 마음을 담아서 성원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죠. 오케이 마리님 그리고 화무11홍님 상식 속에서 함께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자. 예. 근데 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죠. 당연한 걸 하자 그러니까 힘이 좀 빠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연한 거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 있는 상태라면 우선 당연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겠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게 그렇게 힘든지. 정치죠, 뭐, 그게. 문광님께서도 격려와 잘 들었다는 말씀.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참, 길고 힘든 한 해를 보냈네요. 허수님, 이강윤의 오늘 제작팀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지금 막 프로그램 시작한 지 29분쯤 됐는데 계속 인사하는 분위기입니다. E=MC 제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이분 아마 물리학도신가요? 같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 마음에 차곡차곡 담겠습니다. 여기 해가 넘어가는 연말에 한 줄기 빛이 시렸던 마음에 다가와서 따스한 온기가 됐다. CNM 노동자들의 소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쇠태우리님, 제주에 계시는 분이시죠? 스토리텔링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강릉에서 오늘 저녁부터 아마 하는 모양이죠? 해맞이 행사장에서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거기 오실 분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름표, 명찰.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아마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같은데. 김두찬, 서울, 이명숙, 김형식?
그분들 맨 위에 있는 건 그냥 이름 몇 분 읽어봤습니다. 그 표찰 나눠줄 거 잔뜩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상당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물론 뭐 뜨거운 열기와 그런 것들로 모이면은 웬만한 추위쯤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또 어린 가족 그 자녀들도 데리고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춥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시간, 잠시나마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데는 갈 엄두도 못 내고요. 예. 네, 청취자 게시판은 오늘 조금 있다가 오늘은 정말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자 아침 신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설의 끝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이 어느 신문인지를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미리 어느 신문의 사설이다. 이 어느는 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 대목 들으시죠. 역대 대통령들마다 정권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임기 3년차를 앞둔 시점에 여당 내 자기 세력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권력 누수를 막아보려 했지만 대부분 허사였다. 박 대통령도 같은 의도로 이번 청와대 모임을 가졌다면 전직들과 다른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친박계가 청와대 회동 며칠 뒤 김무성 대표의 당내 인사에 제동을 걸고 30일엔 의원 40명이 공개적으로 송년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친박, 비박,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의 접촉을 늘림으로써 이번 회동이 불러온 오해와 논란들을 불식해야 한다. 그것이 내년도 국정 운영의 원군을 얻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대통령부터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주문을 하는 것 자체를 지겹게 여기기 시작했다. 네. 참고로 이 사설의 제목은 박 대통령 자기 식구만 따로 만나서 제대로 소통이 되겠나? 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사설인지 아시겠습니까?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대통령부터 개방적이고 통합적 리더십으로 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주문을 하는 것 자체를 지겹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게 들으신 마지막 문장이자 이 사설의 끝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번 회동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 3선 이상 의원 7명과의 만찬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정가산책에서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도 얘기 전해줬지만, 그리고 이미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는 뺐어요. 그러니까 이지매라 그럽니까? 왕따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올해 취임해가지고 여야 정치인들, 암튼 간에 청와대에서 공무원이 아닌 국회 쪽, 여의도 쪽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은 게 한 10번 됩니다. 10번. 그 중에는 여야, 삼부요인, 오부요인 이렇게 해가지고 의례적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은 순방 결과 설명하고, 또 국회, 주요 인사들 불러다가 법안 처리가 늦어져서 일을 못하겠다. 국정이 마비됐다. 발목 잡지 말고 빨리 직권 상정해서라도 좀 처리해달라라고 은근히 압박성 얘기하려고 부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번쯤 되거든요. 참 만나뵙기 힘든 분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10번 중에 한 번인 올해 마지막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모임이었는데, 친박계 그것도 3선 이상만. 초선, 재선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좀 거기 있어. 그렇게 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색이 여당에 이제 불러서 대통령하고 저녁 먹으면서, 점심과 저녁은 기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들도 좀 길게 만날 때는 저녁 때 만나서 약주잔도 한 잔 기울이게 되고 좀 흉어물 없이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심보다. 근데 그 자리에 당대표는 뺐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당대표가 제일 윗자리에 있고 파워도 크고 얼굴이고 여러 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친박계 몇몇만 쏙 빼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 밥 먹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청와대에서 아직도 김무성 대표를 믿지 못하고 속 털어놓을 내 사람으로는 생각 안 는구나. 다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제 요 모임 있고 나서 친박계들이 좀 세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의도연구원 그 연구원장 인사도 제동을 걸었죠.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를 앉히려고 했던 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인데,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왜 인사를 자기 맘대로 하느냐, 이게 무슨 개인 당이냐 이러면서 박세일 씨가 옛날에 박근혜 의원, 지난 2007년 당내 후보 경선 때, 그때 아주 원수 척져가지고 저 반대편에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탈당도 하고. 그래서 영 안 좋게 보는 거죠, 박세일 씨를. 근데 지금 그 박세일 씨를 여의도 연구원 원장에 앉히려고 그러니까 청와대나 친박계들이 속이 좋았겠어요. 그래도 당대표가 한다면 하는 거였는데, 아주 실은 조율도 됐었는데, 그거 갑자기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고. 그 며칠 뒤에는 그저껜가? 친박계 한 의원 4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 송년회를 했다 그래요. 40명 모이는 게 별거냐. 새누리당 의원이 160명 가까이 되는데 158인가 그렇죠. 160 잡고 40명이면 넷 중에 하나, 겨우 25% 하루 한 자리 모인 건데 대단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의원들 요 연말에 바쁠 때 지역구다 개별 스케줄 다 취소시키고 한 자리에, 그것도 친박계만 치면은 당연히 160명 안 되죠. 그 중에 40명 불러 앉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내 밑으로 다 집합하면 군인들이야 다 모이는 거지만, 정치판은 군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40명 모이면 실은 많이 모인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친박계에서 7명만 탁 데려다가 밥 먹으면서 한 그것 이후로 이러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일정들 비우거나 조정하고 며칠 날 7시까지 어디로들 모이시게. 그러니까 이번 모임 가야 되는 거구나. 뭐가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아랫게 청와대에서 친박계 머리 큰 사람들 7명하고 대통령이 따로 밥을 먹었다니까 이런 데는 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온 거죠.
지금 이 신문의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누구누구는 빠져. 그리고 평소에 이뻐하던 너희들만 와. 아이고 왔니? 오래 했었지? 뭐 좀 나눠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좀 이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대로 좀 더 잘해야 되겠고 난 너희들 믿어. 자 믿을 게 우리밖에 더 있겠어? 이대로 가자고. 설마 이러지 않았겠죠?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의 사설은 그걸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게 속 좁게 하느냐. 여당 내부에서도 편가르기 하지 말라. 여당이라도 껴안고 가고 야당한테도 좀 마음을 열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국민들은 이제 제발 소통 좀 해라. 통합적인 모습 좀 보여라. 이런 주문하는 것 자체를 지겹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지겹게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눈길이 갔습니다. 예, 봄비님, 파트리오슈님 많이들 많네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도 보긴 봐야죠. 이건 이렇게 논쟁적이거나 제가 이것을 핀세트로 해부하듯이 그러려고 골랐던 건 아니고요. 조선조차도 이런 논조를 펴고 있다. 아직 임기 2년도 정확히 안 됐죠. 내년 2월 25일인가 돼야 만 2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한 22개월쯤 됐는데 정권 운영 방식, 국정 담임 세력에 쉽게 말하죠, 그냥.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통치라는 말 자체가 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전제 군주입니까? 말이 앙뚜아네트입니까? 무슨 봉건 영주입니까? 뭡니까? 전제 군주도 아니고. 정치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게 출범 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2년째 같은 사설 쓸라니 지겹기도 했겠죠. 결국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때 그냥 눈물 한번 흘렸고 유가족들한테 다 내 책임이라 그랬고 손 잡았지만 그 이후로 청와대와 정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은 쏙 빠져버리고 진영 논리로 치환시켜서 여야 간에 또는 진영과 진영끼리 싸우게 하고 유가족을 편들면 내 편이 아니고 유가족을 공격하거나 유가족들더러 그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세월호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내 편이고 이렇게 편 딱 갈라버렸잖아요. 자식 잃고 가족 잃고 그래서 가슴에 소금 뿌린 그 쓰라린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편 내 편 이마에 딱지 붙여서 레테르 효과 있죠. 정말 잔인하고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 그만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사 선택된 정보를 어떤 라인을 통해서 누구에게들 물론 보고는 여러 채널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민정에서도 하고 비서실장에서도 하고 문고리 3인방에서 아직도 필터링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이 지금껏 22개월째인 오늘에 이르도록 이 방식대로 하면은 앞으로 3년도 안 봐도 비디오일 테니까 조선일보가 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이런 말 하기 이제 지겹다. 그러니까 제발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어쩌다가 우리 입맛에 맞는 걸 써서 고른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생각은 다 다르더라도 이구동성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럼 최소 공약수란 얘기네요. 예, 궁합이 잘 맞는 곳이니까 조선일보의 이번 사설 청와대 중에 개 중에 누군가는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소통 그 자체 그거는 당연한 거건 너무 당연한 것. 중간지대로 제발 중간지대로 와달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사전 필수 완료 행위인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중간 회담장까지 오는 것을 무슨 그게 목표입니까?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판문점에 와서 착석하는 건 기본인 거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 나가느냐가 실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건
내가 판문점에 갈 테니까 당신도 꼭 판문점까지 나와주세요. 꼭 와야 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일단 마주 앉기로 했으면 대좌 테이블까지는 와야 되는 거. 테이블에 꼭 나와줘. 데이트할 연인 후보에게 전화 걸어서 나오시는 거 맞죠? 우리 데이트 잊지 않으셨죠? 그거는 데이트도 아니고 연인 후보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걸 촉구하면서 마치 대단한 사설 쓴 거는 것 마냥 해서도 안 되죠. 소통 그 좀 자주 하자는 게 아니고 소통은 기본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행간을 또 이런 뉴스를 골라서 저도 그닥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조선일보가 뭐 이런 논조를 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접고 들어가야 하는 출발선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네,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일자 신문 제작하느라고 좀 바쁘신가 보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끼리 같이 언론 하는 것은 서로 마감 챙겨주고 하는 건 당연하니까 죄송이다 이런 말씀까지는 필요 없고. 예.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새해인데, 이렇게 정치권 싸우는 얘기, 이렇게 하기가 좀. 피해보려고? 네, 좀, 다른 거를 좀 찾아봤는데, 아이템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걸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냥 하십시다. 네, 가장 지금 이제, 어제부터, 대충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좀 시점이 좀 다소 빨라진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이 여권 내, 친박 주류와 김무성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이 비주류 간 갈등 문제인데, 김무성 대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여전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응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가닥 잡은 것 같은데요. 대신 이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잠자코 있었던 이 비주류 쪽에서 비주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이 친박계가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거를 좀 이제 반발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김용태 의원 또 나경원 의원 사실 나름 이 당 내에서는 좀 이렇게 정치적인 파워를 좀 가진 의원들이, 이 비주류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거나 혹은 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만 이렇게 챙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주류 쪽의 반발, 비판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친박계 중진들을 지난 19일 불러서 따로 비공개 회동을 했고 어제 친박계 의원 모임에서 이 김무성 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걸 보면 예. 뭐 사실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라고 했던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혹은 이 여권 내부가 이 분화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다른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는 홍위병 비슷하게 이 친박계 중진들을 통해서 이 당을 좀 통제하려는 그런 발상을 보여준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비주류 쪽에서는 좀 굉장히 반발하는 강도가 단순히 한두 명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게 조직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초 예상보다 좀 시점이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원래 4월 재보선이 예정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통진당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내년 할에는 뭐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는 물론이고 재보궐선거도 별게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선거가 생겼고 마침 이 조직 정비가 이제 뭐 본격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20대 총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바로 이제 내년이죠. 이 내년부터는 이제 바로 내년인 그러니까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이 정치권 내부의 움직임 이게 생각보다 예상 시점보다 빨라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면 이 여권 내부에서 친박계의 움직임이든 혹은 이에 반발하는 비주류의 움직임이든 결국은 좀 뭐랄까요 잘 해보겠다. 정말로 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누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 결국 20대 총선 공천 문제에 대한 힘겨루기 이게 이제 시작된 거다. 본격적으로 점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왜 대통령까지 되고 나서 뺄셈 정치를 그렇게 세게 하시나 몰라요. 후보가 되려고 P와 R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 측을 단단히 결집시켜서 그걸 발판으로 후보 자리를 쟁취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대통령이면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고 선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나올래야 이제 출마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갈 수 있는 맨 끝자리까지 갔으면 포용이 그래 어렵나요?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화 국제시장을 이제 국제시장과 관련해서 태극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강례하더라 뭐 이런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사실 좀 일반적으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딱 보고 정말 헛웃음이 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친박계 의원들이나 혹은 당내 비주류 사람들 만나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의 궤적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읽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왜 비판하고 딴소리 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당을 틀어쥐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훨씬 더 확고부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해할 수는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삶의 궤적 자체가 그랬었고 그러니.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용인되거나 용납되거나 혹은 동의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 얼마나 뻘쭘해가지고 이거 자기 집안에서도 좀 발언권이 쓰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지금 김무성 대표는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친박계가 막 비판하니 예. 그냥 그 개헌 문제 처음에 제기했다고 그 다음날 사과했던 것처럼 예, 예.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은 잠자코 있는 거지 예.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뭔가 해보려다가 속 들어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보고 있는 거다. 예. 자, 오늘 올해의 마지막 정가 산책 코스는 어딥니까? 두 번째. 올해 마지막 정가 산책과 관련해서 정가 산책에서 이 청취자분들한테 드릴 말씀 한 가지는요. 네. 좀 내년에 예. 좀 이 사람을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죠? 일단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네. 이 두 사람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이 두 사람이 뭐 대권 후보로 가는 그 길이 탄탄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지금의 새누리당 대표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하에 여권의 이 답답함, 이 틀을 김무성 대표라는 이 정치인 김무성이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권의 권력 지도에 일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김무성 대표의 움직임은 이 일반적으로 여당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을 떠나서 전 정치인 김무성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유승민 의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권 내에서 사실 정통 보수의 보수적인 색채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정통 보수에 가장 가까우면서 사실 지금 당 내에서는 친박의 범위 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주류의 길을 완전히 가지도 않는 좀 어정쩡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 정책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앞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는 게 첫 관문이겠지만 설령 원내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 이 정치권 내부 특히 여권 내부에서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인 유승민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누구를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하고 네.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일 텐데요. 아, 여전히 안철수 의원은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의원은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는 것뿐만 아니고 네. 당권을 거머쥔 이후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대권 가도의 이 청신호가 될지 적신호가 될지가 결정이 될 테니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했다 이렇게 지금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받았었던 그 정치 경험 그리고 경륜, 또 정치력 이런 것들을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는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노라는 이 테두리 그리고 그 친노라는 테두리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하고는 무관하게 네. 쌓여져 있는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비주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은 거의 뭐 소 닭 보듯 하든 이런 상황을 이 문재인이라는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예. 야권의 구심으로 자신이 서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올해 3월 달에 통합하고 또 이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사실 정치력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도층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희망 그 희망의 한 틀은 반드시 지금도 저는 안철수 의원이 잡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정치인 안철수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신이
이 관심을 가졌던 이 분야 말고 실제 사회 정책, 또 경제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좀 뭐랄까 이 정책적인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초기 안철수 의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세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안철수 의원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수업료 많이 내고 배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 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내고 조정해내고 조직해낼지 이거 지켜보는 게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2016년이나 17년 국면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삼각구도나 그 변수는 여전히 고차방정식으로 풀어내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잠정적 그렇습니다. 전망으로. 예. 여기 게시판 보니까요. 이런 분도 계시네. 이강윤님, 양정대 부장님. 확실히 양정대 기자는 이제 여기선 부장인 겁니다. 승진이 너무 빨라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금배지 달으랍니다. 그랬고, 양정대 부장님, 올 한 해 동안 양정대 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어느 청취자분의 견해가 있는데요. 저도 이 인사에 묻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마웠고. 참, 양정대 타임이 뭔 줄 알아요? 알죠. 오늘은 전화가 얌전하네요. 글쎄요, 그런가요? 자, 내일 하루는 푹 쉬시고 1월 2일 날 다시 보겠습니다. 새해 미리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들지 마십시오. 예,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9달 동안 저와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딸내미 그리고 아들내미를 가슴에 묻고 바다에 묻고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진영 논리로 치환시켜버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온갖 폐륜적인 말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내 아들, 딸, 내 가족 어떻게 죽어갔는지만 좀 알려달라. 그건 알아야 할 거 아닌가. 오로지 바란 건 그거 하나였는데 그들에게 가해진 너무 컸죠. 그 국면에서 늘 차분하고 자식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카메라나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야당의 존재감이 극히 작아졌을 때는 여당과 또는 국회와 광화문과 뉴스의 현장에서 맨 일선에서 나섰지만 그래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
아, 저런 게 진짜 브리핑이고 저런 게 대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월호 가족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유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식사는 요즘 좀 하십니까? 예, 뭐 먹어야 사니까요. 네, 목소리가 예, 먹고 있고요. 뭐 많이 지쳐 계시는 게 목소리 느껴져서. 네. 올해가 이제 불과 6시간도 채 안 남았네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에게는 4.16 세월호 대참사는 이제 겨우 8달 조금 넘게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상규명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된 건데 네. 너무 잔인한 질문을 처음에 드리게 돼서 아프지만 그냥 듣고 얘기해 주십시오. 2014년 그러니까 4월 16일 대참사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올 1월 1일을 맞으셨겠지만 올해를 맞을 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 집안은 이제 그 기독교인 집안이라서 네. 매년 새해 1월 1일 그 영시는 항상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합니다. 2014년 1월 1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당연히 다른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게 또 우리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지금은 없지만 예은이 그리고 쌍둥이였던 하은이가 네. 이제 올해가 고2 내년에 고3 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고3 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서 고3이 되기 전에 함께 좀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다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 따님 이름이 예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기 혹시 뒤에 라디오나 무슨 음향기기 같은 걸 켜져 있는 상태입니까? 소리가 울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어폰을 껴서 그런데요. 이어폰 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 말소리가 들리시다면. 여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예. 네네네. 그랬죠. 예은이 그 사진 페이스북에서랑 본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에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대통령부터 아이들 모든 사람이 이것에는 좌든 우든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이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까? 답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바뀐 것이 없지요. 그냥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들은 하셨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옷만 갈아입는 정도. 네. 그 옷도 제대로 된 옷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 그런 옷도 억지로 갈아입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위원 이제 여야 대법원장 추천 등 물론 세월호 가족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17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회도 통과가 됐고 네. 며칠 있으면 공식 업무 개시에 들어갈 텐데 예상을 못했던 바는 결코 아니시겠지만 특히 새누리당 추천 5분의 면면을 보자면 이 진상규명위의 앞날이 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 지리한 진영 간 논쟁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가족분들은 특히 좀 남다르실 텐데 생각이나 입장이. 예. 그 17명의 면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예, 우선 저희 가족이 추천하신 세 분이나 네. 야당이나 변협 심지어는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신 두 분까지도 보면 네. 생각보다는 참 좋은 분들이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네.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당 측에서 추천을 하신 5분의 면면을 봤을 때에 물론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네. 그러나 여당에서 추천하신 5분을 저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문제는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진상조사 활동을 좀 제대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미리 드리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만 경우의 수를 상정한다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이미 목격한 사실인데요. 여권 추천 인사들 위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자꾸 지금 이게 최대 1년 6개월밖에는 활동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장 1년 6개월인 거죠. 네. 보장된 것은 1년에 불과하고 6개월을 늘리려면 다시 또 여야 간에 합의를 봐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가족분들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직접적으로 가서 뭘 핀세트나 들고 돋보기 들고 뭘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 두셨지만 만약에 기대하는 바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고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스탠스 어느 정도까지를 대응 요령으로 잡고 계시는지요? 사견이어도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되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겠지만 실제로 온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또는 조치를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성과를 내는 이런 특별조사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점이고요. 만일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정말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견으로 전제한 것입니다만 또 다른 어떤 조사의 기구라든가 조사의 방법 또는 이 특별법상의 규정상의 한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그러면 특별법의 어떤 개정의 문제 또는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가족들은 말씀을 하신 대로 오직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왜 그렇게 가야 됐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할 각오가 돼 있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일한 요구이자 물러설 수 없는 요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의 참사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참사 같은 경우에는 총 4차례의 진상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했고 민간 기업에서도 했고 또 가족들이 참여해서도 했고 했는데 그게 결국 그 이유는 각각의 진상조사 활동이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모두 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모두 4차례의 진상조사 활동이 계속되어 왔었죠.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길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좀 어렵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앵커로서는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 그다음에 또 일반인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묘한 무슨 분위기상에 조금 달라진 거라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졌다거나 또는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시선도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최대한 객관자적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 주실 수 있나요? 짧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 우리가 앞으로도 한 최대 8분가량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대기사 폭행건의 진짜 사건의 내막이 무엇인지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과정이었고 그것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직후에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가족 대책위가 대폭 개편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신 것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 산업과 학생 측의 유가족 외에 다른 쪽의 희생자 가족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진상을 규명을 하는 그 일, 그 목적, 그것 하나만큼은 전체 피해자가 한 가지 의견,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결식을 좀 미리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역시 진상규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사안별로 또는 특히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9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종자 가족 문제는 사실상 이제 진도는 철수하는 적이고, 인양을 할지 말지조차 지금 정부는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국가재난처인지 안전처인지 거기에서. 그러면 대단히 조심스럽고도 송구한 말씀이지만은 누군가는 또 해야 하는 얘기니까. 네. 9분들은 그냥 계속 실종자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9분과 241분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유가족으로 이제는 다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상징적인 매듭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는 되는데요. 예. 우선 그분들 그러니까 9분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별도로 특별히 네. 좀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또 지원을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인양을 통해서 그 9분의 실종자가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러나 저희가 얼마 전부터 저희 유가족끼리는 특히 그 실종자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범대원 해체하고 인양 문제를 위해서 해수부의 인양 TF가 구성된 이후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저희 그 유가족들이 그 인양 TF에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죠. 거절을 했던 그 해수부 쪽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해수부 인양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양은 실종자 수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인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 가족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을 자꾸 분리시키려는 이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9 가족하고만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국 또 이 가족들을 또 분리하고 나누려고 하는,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실종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모두가 다 함께 같은 희생자이고 희생자 가족입니다. 단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저희끼리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가족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귀환 희생자. 네. 혹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십시오. 맞아.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좋은 뜻으로 실종자와 희생자를 구분하는 것은 저희도 괜찮습니다만 정부의 의도로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또 나눠지는 것처럼 보일 염려가 있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같이 안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행여라도 결과적으로 분열 요소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고 명확하게 바라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한 가지 조금 더 껄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마지막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바로는 세월호, 그러니까 안산 단원고 학생들 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가족 사이에 뭔가 좀 불협화음을 넘어서서 좀 갈등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뒤로 어떻게 얘기는 잘들 나누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물론 정기적은 아닙니다만 항상 상시적으로 저희 가족 대책위하고 또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인 대책위 임원들은 연락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여러 차례 같이 회의라든가 미팅을 하면서 의견들 조율을 해왔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특별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로 약간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일반인 가족들의 입장이 그 당시에 그 여야 간의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받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먼저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예. 그리고 나서 좀 보완을 해나가자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잘 되어가면 네.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이게 그것도 말씀드린 좀 미묘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은 그 어떤 조건이 뭐 옳고 또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바라봐 주시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정말로 강하게 원하고 있고 있지만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책임지던 분들이 희생이 되시면서 네. 정말 가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또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 역시 또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단원고 2학년 어떤 여학생의 자살 시도 보고 전 국민이 굉장히 또 아파하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못 웃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건 사실 배려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배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성급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진상규명이 완전히 되고 나서 국민적 차원의 연결식을 치를 건지 아니면 내년 4월 16일 일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내드리는 절차를 지금 못했거든요. 특별법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그럼 국민 차원의 연결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했으면 좋으실지 개인적 사견이라도 여쭙겠습니다. 이건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 정부의 어떤 책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저희 가족들도 이 연결식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합동 분향소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거나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얘기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이 9분의 실종자들을 완전히 수습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특히 이제 인양 문제에 있어서 뭐 인양을 통해 수습을 하겠다고 하니 예를 들면 전체를 인양한 이후에도 여전히 실정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을.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결국 저희의 전체 연결식의 문제는 저희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위로가 매우 허망하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운 내시고 유경근 대변인의 차분함은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준 것도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여러 사람의 아빠이자 우리의 친구니까 새해 그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위 유경근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격려였고 성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역량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요. 이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올해 9달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뉴스는 답답하고 울적했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을 뵙는 것 그거 자체는 행복하고 매일 떨렸습니다. 올 한 해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이걸로 마치고 안치환이 부르는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이라는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